연장선에서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모시고 그 최근 정치 현안, 특히 당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되십시오. 많이 춥지 않으셨습니까? 기온이 확 내려갔던데. 예, 오늘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고 네네. 연초부터 추위가 좀 온 것 같습니다. 전 원내대표로서 현직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이 좀 많이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제가 의정 활동 시작할 때부터 네네. 잘 알았던 사이니까 네네. 굉장히 의정 활동도 잘 하셨고 또 그 덕에 그 평가를 받아서 원내대표까지 되셨는데 이번 이런 일로 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 김병기 원대가 저한테도 전화 오셔서 여러 의논을 하시던데 일단 지금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 아니죠.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의원 보좌진 6명을 면직을 했고 그 단톡방 사건을 위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금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퍼지게 되면 앞서 강선우 사건도 그랬고 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동지관계 또는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 의원들도 보좌진을 대함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나 조심성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기존에 이제 민주당의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과거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동지적 관계, 그렇죠. 네. 뭐 함축에서 이제 동교동이라는 어떤 그 기반을 했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세대는 이제 86그룹에서는 학생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렇죠. 생겼던 그런 동지적 관계가 있는데 한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전문직으로서의 보좌관을 바라보는 시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한 절반 정도는 같은 동지로서 정치적 운명 공동체의 성격도 있다면 한 절반 정도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직업적 어떤 특성 이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그렇게 뭐 끈끈하고 서로 모든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관계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폭로의 문제, 그다음에 상호 신뢰의 문제, 또 전문 이런 관계는 좀 약간 그렇다 할지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의 그 비밀스러운 대화 아마 그것을 접하는 분들이 좀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민주당에서 과거 구태였던 공천원금 수수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 그것도 충격적이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백까지 하는 이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 녹음이 되고 유출되고 의원들이 느꼈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디지털 사회 되면서 이 서로 간의 대화가 녹취되고 그 녹취록이 공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주로 지금까지는 전화 통화가 대부분이었지. 그렇죠. 서로 오프라인에서 대면 과정이 녹음돼 가지고 그것이 공개된 적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의도하고 어떤 작심을 해서 녹음한 것이라면 몰라도 이것이 그냥 뭐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취를 하고 보존하고 필요에 의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흘러나오고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정말 총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공익적 성격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대화 녹음이라는 거는 제3자가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당사자. 예, 네. 그 대화 자리에 참여한 당사자가 했을 경우에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보기엔 그 김병기 의원 측에서 녹음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상황을 봐서는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보좌관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선우 의원은 녹음 사실을 몰랐고 김병기 의원실 쪽에서 녹음이 됐고 그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지금 제3자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거죠. 합리적으로 봐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백하는 강선우 의원이 녹음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나고 난 뒤에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 사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본인이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했다 쳐도 내가 흔한 말로 시쳇말로 내가 미쳤다고 이것을 제3자에게 주느냐. 다만 의원의 경우는 이제 일정이나 전화 답신, 뭐 문자 수신 이런 것 때문에 전화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모든 것들을 아마 갖고 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 자리는 제가 알기엔 두 사람만 있었던 자리잖아요. 네네, 의원실에 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병기 의원이 녹음을 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몰래 녹취를 그것은 되는 거죠.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불법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를 할 테니까 이 녹취록이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유출됐는지에 대해서 아마 따져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 워낙 근데 지금은 그런 경로를 따지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신속하게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조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윤리 감찰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징계 요청을 어제 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 역시 비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시당 공관위원 간사잖아요. 네네. 공관위 간사로서 이 불법적인 금품 수수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들한테 사실을 주지시키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금품 수수가 있었고 공천 과정에 동계입이 있었다, 이 당사자가 있었다면 거의 100% 컷오프 됐겠죠. 근데 컷오프 되지 않고 단수 공천을 네네. 받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안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후 대화 과정을 아마 쭉 들어보셨을 건데 전후 대화 과정을 보면 강선우 의원이 김경 의원의 공천 컷오프 됐고 그것이 김경시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그 부탁을 위해서 이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을 찾았고 김병기 의원은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부동산 다주택 예. 문제가 엄청나게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됐던 사람이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이 사건을 좀 보면요, 제가 보기엔 김경시 의원이 또 다른 제3의 인물 또는 그 복수의 인물들에게도 선을 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관위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예. 공천 헌금 의혹이든지 뭐 별도의 또에게 줄 길을 낳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관위에서 본인이 그 컷오프 일단 잠정적으로 최종 결론은 났지만 잠정적으로 컷오프 됐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거는 강선원이 실시간으로 들었다고 예. 했거든요. 강선원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강선원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그 당사자로서 예. 그 제척사였기 네. 때문에 본인도 그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던 제3의 인물이 그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저 김경시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강선우 의원에게 이 모종의 이제 거래를 했겠죠. 내가 돈을 그만큼 냈는데 나를 컷오프 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등등의. 그러니까 그 공관위 내에 제3의 인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복수든 김경시 의원과 연결된 인물이 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기자회견 폭로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우려되고 사안이 커질 것 같으니 그 강선우 의원은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 공관위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김병기 간사를 찾아간 거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김병기 간사가 그 녹취록 대화를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과가 바뀌었어요. 그럼 네네네. 결과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누가 주도적으로 김경시 의원을 일단 이 컷오프 시키겠다는 잠정 결론을 뒤집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그러면 그 강선우 의원 본인은 못 들어갔으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그 김병기 의원 또는 제3의 인물이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 그 안에서 네네. 구명 활동을 한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가능성은 강선우 의원이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제3자에게 부탁을. 그 공관위원들 자기가 네네네. 그 부탁할 수 있는 네. 공관위원들한테 다 전화해서 잘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수 있죠. 그 가능성 두 가지를 다 놓고 본다면 연루는 좀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이제 그 경우에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면 전화만 받고 그냥 도와줬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별도로 김경시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다른 어떤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뇌물 혐의로 갈 수 있겠죠. 진보에 있어서 도덕성은 생명과도 같은데 이런 문제가 다른 당도 아닌 민주당 그것도 집권 초기에 지금 발생했고 특히 많잖아 이거 육성 녹음으로 지금 예. 드러났다는 것이 상당히 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네네. 야당 시절의 도덕성과 윤리 기준과 여당이 된 이후의 도덕성 윤리 기준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야당 시절에는 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정치 검찰의 어떤 공작, 조작, 또 정치적 탄압 이렇게 실제로 그런 성격이 매우 강한 게 있었고요. 상당 부분은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그 판결 과정에서 다 그 무죄 판결 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싸울 필요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일정하게 국민적 동의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된 순간 이것을 여전히 우리 편에 대한 감싸기로만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높은 도덕성 기준과 윤리 기준을 갖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건 자정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고 제 편 감싸기, 그다음에 우리 식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지금이야 정권 초기니까 우리 당의 지지율도 높고 네네. 대통령도 국정 지지율이 높은 상태고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자칫 그 실제로 한 1, 2년 후에는 상당히 그 당의 위기로 이게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좀 유념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과연 높은 윤리적 기준과 반성과 성찰과 이것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의견인데 맞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가령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지금 절대적인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이 공간이 내에서 서로 짬짬이 이렇게 말씀하면 죄송하지만 짬짬이 형태로 서로 또 챙겨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물론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이 먼저 끊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공천제도를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해야 되는 거는 자격 심사만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과정에 그 얘기했잖아요. 다 경선시키겠다. 네네네.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컷오프 제도 없이 그 컷오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격 심사. 그거는 당이 처음에 윤리 기준 하잖아요. 네네네.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거는 기준에 딱 걸치는 거니까 그 기준에 걸리면 그냥 그건 아웃시키는 거고 그거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은 모두 경선에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예를 뭐 4명이 도전을 해도 뭐 2인 경선이나 이런 걸 그렇죠, 제한하다 그렇죠. 보니까 심지어 단수 공천, 전략 공천도 있고, 네. 예. 그걸 이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특수한 관계 있는 어떤 그 A라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아웃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방식의 편법도 있고 또 단수 공천하는 경우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해야 된다 하는데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건 있어요. 우리 당이 지금 당원당규상 청년 공천이나 여성 공천이 의무화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전략 공천하지 않으면 그렇죠. 또 문제가 생겨요. 비율을, 예. 아마 김경시 의원이 전략 공천 받을 때 여성이라는 그거를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그 전에 비례시의원이었잖아요. 네네. 비례대표는 지역으로 옮기면 그것이
감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 여성 그걸로 그 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네. 지역 왜냐면 비례해서 지역으로 갔기 지역으로 때문에 그런 것 등이 감안돼서 여성 그리고 여성 30%를 해야 되니까 여기 여성 30%에 해당된다고 해서 전략공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뭐 추정컨대 김기영 시의원이 그럼 어떻게 전략공천이 됐을까 하는 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년 전에 지방선거 때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확 연장선에서 가다 보면 지난 총선에서 그때 원내대표셨고 예, 그때 공관위 간사가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간에 도는 얘기긴 하지만 그때 공관위 검증 과정에서 또는 의원들 간의 과정에서 이런 녹음들이 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한테도 얘기했던 것이 그 휴대폰이 거의 공유폰처럼 쓰였다고 한다면 그 보좌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녹음본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의원들이 실제 있어서 제가 예. 드린 말씀인데. 글쎄요, 저는 뭐 이 상처나 이런 거를 도려낸 한이 있더라도 만약 문제가 있다면 드러나는 대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그런 동공천이나 이런 건 없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당시 공천 과정에 저도 물론 이제 공관위에서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라 하더라도 아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검증 과정에 좀 은밀한 내용들이 있을 수 녹음이 있죠. 되고 예, 그것이 또다시 제3자에 의해서 보관이 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실제 있거든요. 예. 뭐 저도 이제 그 얘기 좀 들었는데 네네. 결국은 뭐 그걸 두려워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물론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을 갖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 방침은 뭔가 문제가 드러나면 그거에 따른 도덕적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공천과 관련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적인 것들을 대폭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관위원들의 어떤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현 의원 문제는 좀 건너뛰고 의원님 문제로 좀 한번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그 지난 총선 때 원내대표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초라는 지역으로 가셨고 예,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도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이 곁다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공천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을 때도 상당 부분 피해를 좀 감수하고 또 저항도 일부 하셨고 저 마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지금 약간 좀 경쟁력이나 이렇게 좀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이 그건 뭐 저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나 그 시민들의 평가니까 그걸 갖고 속상해할 일은 없고요.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그게 뭐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다행히 뭐 최근에 여론조사는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조금 잘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걱정을 할 때는 좀 어렵게 봤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서울시장 선거의 특성상 뭐 결국 5대5가 아닐까. 그러니까 양측의 대결은 5% 안팎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 때 그 당시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그다음에 이준석 3자 합치면 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격차가 5%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전국 평균이 한 7점 몇 프로 이겼는데 전국 평균보다 그 좀 떨어지게 나왔지 않습니까? 2, 3% 적게 나왔기 때문에 서울은 여전히 우리한테 좀 불확실한 지역이고 두 번째 이준석 후보의 표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 지금 야권 쪽에 지지 성향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5대5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5대5에서 51%를 만들 그 1%는 어디에서 승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스윙보터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중도 성향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한강벨트와 강남 3구 지역에서 얼마큼 득표율을 높이느냐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역대 민주당 그 서울시장 후보를 보면 민주당 색채가 가장 엷은 사람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역대 보면 조순, 영입 인사도 있었죠. 영입 인사도 네. 있었고요.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될 때는 무소속 후보로 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 약간 민주당 색채가 좀 덜한 사람이 결국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보면 이 과거 이제 2018년에 박원순 시장이 이길 때나 이런 걸 보면 강남 3구 지역에서 40% 이상을 획득을 해야 돼요. 네네. 40%가 대개 성파 같은 경우는 45% 정도는 우리가 얻고 있기 때문에 강남 서초구에서 30% 후반, 거의 40%에 가까워 근접하는 표를 얻어야만 성파를 합쳤을 때 40%한 초반 정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남 3구 지역에서 이 일정하게 40%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쟁력, 지역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따라오는 게 한강벨트죠. 네네네. 한강벨트 지역에 거기서 그 강남 3구 한강벨트 지역을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에서는 역시 주거 안정,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제시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더불어서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또 부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제 어쨌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연루 의혹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먼저 사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박형준 시장에 대한 또 평가 또한 부산 시민들이, 제가 부산 출신이라는데 상당히 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파가 뚜렷해서 공천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서울과 달리. 부산시장 선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 부산시장 선거는 저희로서는 참 이 뭐랄까, 아픈 선거죠. 예. 5권을 얻었는데. 예, 그때 저희가 잘못 선택을 했죠. 예. 일단은. 근데 지난 총선을 보면 실제로 부산 지역에서 그 총량 지역구 의원들이 얻은 표를 보면 49대 45쯤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붙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전재수 의원의 개인적인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제가 현재까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해수부를 포함한, 해수부 이전을 포함한 부산 지역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책적 공략은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부산 선거는 끝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의외로 저는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의 어떤 그 논란을 잘 헤쳐나오는 게 첫 번째고, 뭐 만약의 경우 꼭 전재수 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의 인물을 통해서라도 이번은 한번 해볼 만한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다음에는 좀 길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